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일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그래도 좀 출제되는 애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요거 좀 봐주세요 하시는 부분들은 꼭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한번 정리하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은 좀 빨리, 빠르게, 그리고 좀 가볍게 우리가 진도를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 1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의가 필요 없고 우리가 교재에 있는 문제들 달달 암기하셔도 되고요. 우리 두목넷에 있는 기출문제 CBT를 이용을 해서 틀린 문제 다시 풀기 이런 거 이용을 해가지고 좀 해결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용어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문제답 확인하면서 얘가 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은 사실은 이걸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약간 좀 애매합니다. 빠르게 하실 분들은 네, 1과목은 그냥 패스하고 기출문제만 달달 암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하드웨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도 몸이 하드웨어고 영혼이 소프트웨어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하드웨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입인가요? 먹어야 되니까? 그건 아니고 먹도록 하도록 하는 먹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거나 또 계산을 하는 중앙처리 장치가 됩니다. 이 중앙처리 장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뇌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앙처리 장치는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뭐 우선 제어 장치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야, 계산해. 그럼 연산 장치가 계산하는 거고요. 레지스터라고 하는 애는 얘네 연산 장치하고 제어 장치를 모두 다 관할하는 일종의 기억 장치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억 장치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틀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레지스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어 레지스터, 연산 레지스터가 따로 있어요. 임시 기억 장치입니다. 자, 클럭 주파수와 내부 버스 폭으로 성능을 평가한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시면은 내 거는 뭐 스냅드래곤 840이야. 그럼 얘는 뭐 2.5GHz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클럭 주파수가 있어요.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안에 있는 CPU의 코어 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고, 작은 규모의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휴대용 기기에도 사용된다. 그래서 휴대용 기기는 스마트폰이고요. 인베디드는 기기 내에 이렇게 품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인베드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밥솥이나 냉장고 이 안에도 다 컴퓨터가 들어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 다 중앙처리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레지스터는요,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이나 연산의 중간 결과 등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임시기억 장소예요. 주기억 장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씩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이제 제어 장치라고 하는 거는 제어하는 거예요. 뭘 제어하느냐? 입출력 장치하고 기억 장치, 그리고 연산 장치를 제어하는 거예요. 야, 너 뭐 좀 가지고 와. 야, 마우스 너 좀 움직여가지고 마우스 커서 좀 가져와. 야, 너 키보드, 야, 너 글자 좀 입력해. 야, 너 모니터, 야, 너 글자 좀 출력해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기억 장치는 야, 이번에 뭐 우리 자료 모았는데 이거 좀 잠깐 좀 기억 좀 해라. 이런 것들. 또 연산 장치, 야, 구구단 좀 외워봐라. 이런 거예요. 자, 디코더를 통해서 명령어를 해독하고 제어 신호에 따라 동작하는가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감시 감독이에요. 제어자. 자, 사용 레지스터의 종류에는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명령 해독기, 기억 번지 레지스터, 기억 버퍼 레지스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제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해라 말아라 또는 뭐 다음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어떤 명령조에 해당하는 애들이고요. 얘는 뒤에서 또 한 번씩 또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애들입니다. 얘네가. 자, 다음에 연산 장치인데 연산 장치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연산할 때 쓰는 애예요. 그래서 자료의 비교 판단, 산술 연산. 비교 판단이 뭐예요?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런 것들. 야,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이런 거죠. 산술 연산은 야, 2 더하기 2는 4냐? 뭐 이런 거. 논리 연산은 야, 이 A 뭐라고 해야 되죠?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 비교. 야, A가 10 이상이냐? 뭐 이런 것들. 관계 연산자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 뭐 A가 기준이 된다 그러면은 A가 0 이상이다 또는 초과이다. 뭐 이하이다, 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 연산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사용 레지스터에는 이제 자주 출제되는 이제 누산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저희 이제 두껍게 놓은 애들은 자주 출제되는 애들입니다. 뒤에서 또 이 레지스터에서 다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산 장치를 도와주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제어 장치를 도와주는 레지스터가 있는 거예요. 커말 2급 정도 수준에서는 얘네를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읽어보니까 제어하는 역할을 서포트하는 애와 연산하는 데 필요한 애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레지스트라고 하는 거는 뭔가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뭔가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레지스탕스 이런 거 아시죠? 혁명가들 우리 보통 레지스탕스라고 하잖아요. 어느 지역 점거하고 혁명하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레지스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주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앙처리 장치 내의 임시 기억 장치예요. 얘를 우리가 보통은 다른 말로 CPU 내의 캐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얘가 용량이 크면 클수록 CPU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보관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많아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CPU가. 그러니까 CPU는 빠른데 이 레지스터의 용량이 작거나 속도가 느려버리면 그냥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CPU만 빠른 거니까. 걔를 주고받고 계산하고 그런 결과를 잠깐 보관하고 이런 애들이 느려버리면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져 버리게 되겠죠.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중앙처리 장치 임시내 기억 장치고, 레지스터의 크기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낸대요. 보통 요즘에 뭐 3메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근데 CPU 내에 3메가를 같이 심어 넣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뭐 8메가짜리도 나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는 플립플롭이나 레치, 직렬 또는 병렬로 한다는데,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기억 소자예요. 우리가 앞에서 뭐 트랜지스터 배웠잖아요.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플립플롭을 구현하거든요. 그래서 비트 하나를 기억하거나 또는 지연시키거나 아니면은 얘네를 소거하거나 뭐 등등등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애고요. 레치라고 하는 거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레치 회로 스위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또는 병렬로 연결을 해서 기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레지스터 종류에는 우선은 첫 번째 이제 누산기라고 하는 애가 나오네요. 얘는 연산 레지스터에 해당해요. 누산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한 거를 쌓아 놓는 거잖아요. 누적하다라는 의미. 어큐뮬레이터가 이제 쌓아 놓는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뭐 지금 커말 1급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레지스터의 그 크기마다 또 이게 종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0주소 명령어, 2주소 명령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의 크기가 하나일 때 얘가 주소 부분이고 얘가 이제 명령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뭐 야 A 더하기 10을 해라. 그러면 이 결과를 여기에 있는 주소, 여기에 만약에 10번 주소다 그러면 주격장치 10번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 기록을 해요. 10. 근데 이 주소 영역이 없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0주소 명령어 방식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 같은 경우에는 계산 결과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거든. 우리가 여기는 주소가 있으면은 이 주소에다 넣는데 0주소 같은 경우는 넣을 수가 없다고요. 그럴 때는 이제 누산기에다가 이 결과를 잠깐 넣어놔요. 그리고 좀 이따 또 빼다 써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게 이제 누산기입니다. 됐죠? 자, 프로그램 카운터. 이거 아주 자주 출제돼요. 두 개 다 자주 출제되는데, 얘는요, 내가 지금 구구단을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구단 외우는데 지금 2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러면 이 2는 4 이렇게 됐죠. 그럼 다음번에 우리가 뭐 할 거예요? 2, 3은 6 할 거죠? 그러면 그때 이 2와 3 그리고 연산자가 들어있는 주소, 번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 대기시켜 놓는 거죠. 야, 다음에 올해, 지금 내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 올 애에 위치가 어디 있는지, 데이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연산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음에 바로 갖다 대기시켜 놓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겠죠. 야, 이게 끝났는데, 2단이 끝났는데, 2는 4 했고, 다음에 2, 3인데, 2, 3이 뭐지? 야, 어디에 있냐? 막 이렇게 하면은 느려지니까, 그게 아니라, 야, 2, 3 뒤에 딱 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산 딱 해고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대신에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아니라, 그 명령의 번지가 들어있다라는 거, 이거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령어가 들어있는 건 명령어 레지스터예요. 근데 얘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요. 주소, 번지, 어드레스. 됐죠? 자, 명령어 레지스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 내용을 기억하고 있게 됩니다. 됐죠?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예요. 자,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는 기억 장소의 번지 주소를 기억한대요. 메모리의 주소니까. 그죠?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기억 장치를 통해서 접근되는 정보가 기록되는 곳이에요. 됐죠? 잠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상체 레지스터는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연산의 여러 가지 상태 정보를 기억하는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명령어 해독기, 부호기. 이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자, 명령어에서 명령어를 해독하는 거.
그리고 얘는 해독한 걸 다시 제어 신호로 생성하는,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참고만 하세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연산을 담당하는 레지스터예요. 이게 계산할 때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뭐 가산기, 덧셈할 때 쓰는 거예요. 보수기는 뺄셈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산기는 연산 결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거. 좀 전에 보셨죠? 자, 데이터 레지스터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고, 상태 레지스터는 연산 중에 발생하는 상태값을 기억하고, 인덱스 레지스터는 주소 변경을 위해서, 인덱스라고 하는 게 차례잖아요. 차례. 우리 책 같은 거 딱 펼쳐보면 맨 앞에 차례 해가지고 뭐 1장은 몇 페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덱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인덱스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으면 주소, 해당하는 페이지,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페이지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레지스터 이렇게 된다라는 거.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중 CPU가 프로그램 명령어를 수행하는 중에 산술 및 논리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 누산기가 되겠죠. 됐죠? 다음 중 문제하고 답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모르셔도 돼요. 아셨죠? 자, 다음 중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서 다음 순서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기억하는 거 누구라고요? 프로그램 카운터요. 자, 다음에 다음 중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래요. 자,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이나 연산 결과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죠. 그 일부의 일종의 기억 장치다라는 거. 됐죠? 다음에 레지스터의 크기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맞네요. 자, 펌웨어는 저장하는 비활성 메모리로 액세스 속도가 가장 빠른 기억 장치다 그랬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구조는 플립플롭이나 레치 또는 직렬 또는 병렬로 얘네를 연결한다 그랬어요. 자, 펌웨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펌웨어가 뭘까요? 모든 요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치들에 들어있게 되는데, 펌웨어 업데이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 맵 말고 맵 운영 체제가 있어요. 걔네. 또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저희 샤오미 제품을 쓰고 있는데 거기도 그 제품에 펌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펌웨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롬과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치, 샤오미 공기청정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제품에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가 뭐 미세먼지 농도가 30 이상이면 빨리 돌아라. 뭐 이러한 명령들이 있는데 이런 명령들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얘네를 보수하려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버려야지 뭐. 아니면 그거 가져가가지고 칩 빼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엔 인터넷으로 그 오류난, 버그난 부분만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펌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애를 펌웨어라고 해요. 보통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CPU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이게 뒤에 나와요.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레지스터가 이런 거구나 정도 기억하시고 펌웨어는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CPU의 설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CPU 설계 방식이다 이렇게 하나 더 적어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CPU 설계 방식. 자, 리스크하고 시스크가 있어요. 우선은 시스크는요. 시스크가 이제 먼저 나온 거거든요. 얘는 컴플렉스예요. 앞에가. 컴플렉스. 이건 복잡하다는 말이죠. 이 R은 reduce예요. reduce는 뭐예요? 명령어를 줄인 겁니다. 얘는 명령어가 복잡하고요. 얘는 명령어가 적어요. 그래서 애초에 CPU는요. 사실 명령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 많이 아시죠? 인텔. CPU 뭐 거의 전미효율이 70% 정도 되니까 뭐 스마트폰은 빼고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퀄컴이 거의 80% 이상 차지하고 뭐 삼성의 뭐예요? 엑시노스?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 있는 헬리오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기린이라든지 중국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CPU 만드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보니까 인텔하고 이제 AMD라는 회사가 있어요. 둘 다 미국 회사입니다.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 인텔에서 이제 처음에 8088 뭐 이런 뭐 XT 컴퓨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XT 컴퓨터라는 명칭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게 XT가 벌써 30년 넘은 컴퓨터니까. 근데 얘가 나왔을 때는 사실 얘가 컴퓨터가 기껏해야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다양한 곳에서 컴퓨터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명령어들이 있겠죠. 걔네를 계속 축적해요. 그래서 8028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요청을 해요. 386이 나오고요. 386 세대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486 세대라고 합니다. 세대가 넘어서. 그래서 486. 근데 이제 586까지 나왔어요. 이제 이 586이 이제 펜티엄이 되는데, 여기까지 명령을 계속 때려 넣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조그만 한 CPU, 요만해요. 실제로 요만한데, 명령어가 수천억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백과사전을 보면은요, 백과사전을 보면 책이 너무 두껍죠. 내가 뭔가 찾고자 할 때 찾을 의욕이 생기나요? 의욕이 안 생깁니다. 뭐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나오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으니까.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명령어가 수천억 개가 들어있는데 어떤 애를 쓸지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고 걔를 찾는데 걸리는데 필요한 전력 소모도 많고 또 걔네 찾는데 걸리는 또 뭐가 있어요? 발열이 생기게 됩니다. 전기를 많이 먹고.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의식 전환을 한 거죠. 근데 이미 486 대 AMD는 리스크 프로세서 방식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때 빵 터집니다. 포텐이. 486, 586 요때 AMD가 거의 인텔을 따라잡지 못했지만 뭐 점유율을 거의 40%까지 먹어가요. 그러다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다시 이제 역전이 됐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펜티엄 다음부터는 CPU 형태를 바꿨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는 코어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코어라고 하는 걸 붙이면서 리스크 프로세서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리스크 프로세서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사실은 더하기하고 빼기만 있어도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가능한 거 아시죠? 그리고 얘 분수도 가능하고요.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쵸? 얘네를 조합해서 공식을 만들면 그래서 의식 전환을 한 거죠. 야, 명령을 계속 때려 넣다 보면 CPU가 터질 거야. 너무 커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필요한 명령어만 간단하게 넣자. 걔가 바로 리스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리스크는요. 명령어가 적어요. 그리고 얘는 주소 지정이 간단해요. 왜? 명령어가 적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애를 가지고 올지 빨리빨리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시스크는요. 명령어가 많다 보니까 주소, 각각 명령어를 주소 지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신에 반면에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얘는 레지스터가 많아요. 레지스터는 기억 장소였잖아요. 왜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루트 이걸 다 때려져 있다고. 근데 얘는 더하기, 빼기만 있어요. 그럼 얘네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 결과를 잠깐 기록했다가 얘네를 또 다른 연산 뭐 공식을 이용을 해서 뭐 루트를 계산한다든지 곱하기를 계산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기억 장소인 레지스터가 많아져요. 얘는 적고요. 반면에 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를 적게 먹고 처리 속도가 빨라요. 얘는 요렇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바로 레지스터예요. 리스크니까 레지스터도 작겠지? 아니요. 명령어가 작으니까 걔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명령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얘는 레지스터가 많습니다.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에 구성하는 CPU와 관련해서 리스크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시스크 프로세서에 비해 주소 지정 모드와 명령어 종류가 적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기에서 리스크 프로세서예요. 리스크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명령어의 종류가 적다. 맞죠? 자, 시스크 프로세서에 비해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반면 처리 속도가 빠르다. 맞죠?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공식화해야 되니까.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 계산하니까요. 자, 시스크 프로세서에 비해 생산 가격이 비싸고 소비 전력이 높다 그랬는데 생산 가격이 높은 거는 맞아요. 왜? 집접도를 굉장히 높여야 되거든요. 대신에 소비 전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요즘에 한참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 설계 방식이요. 최신 CPU는 12나노미리 정도의 집적도를 갖습니다. 옛날에 이제 한참 인텔 코어, 뭐 i5 이런 거 나올 때는 45나노였어요. 엄청 줄어든 거죠, 이것도 정말.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2나노예요, 나노. 나노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그것도 미리야, 미리. 굉장히 작은 단위로 초고밀도 집접회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나 그 그래픽 컴퓨터에 많이 사용된다 그랬는데 이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리스크 프로세서예요. 이건 시험 문제니까 그런 겁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CPU예요. 같은 말입니다. 마이크로 아주 굉장히 작은 프로세서는 처리기잖아요.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제어장치, 연산장치, 주격장치가 하나의 반도체 칩에 이거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지스터도 기억장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분하라고 그랬죠. 얘는 주격장치가 아니라고. 레지스터는 제어장치와 연산장치를 도와주는 임시 기억장소인 거예요. 주격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됐죠? 자, 클럭 주파수와 내부 버스 비트, 수록, 성능 평가, 트랜지스터 직접도에 따라 기본적인 처리 속도가 결정이 된다. 현재는 작은 규모의 임베디드 시스템이나 휴대용 기기에서부터 모든 컴퓨터까지 모두 다 우리가 CPU를 사용한다. 그 설계 방식도 요즘에는 다 리스크 방식을 쓴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주기억 장치예요.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메인 메모리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롬이라는 애하고 램이라고 하는 애로 구분이 되는데, 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롬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제 얘네를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이 비활성이냐 아니면은 휘발성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휘발성이냐 비휘발성이냐 이건 뭘로 구분을 하냐면 전기가 있죠. 전기가 오프됐을 때 그 내용이 남아있느냐. 비휘발이라고 하는 건 날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휘발이라고 하는 거는 날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끊었을 때 날아가면 휘발성 메모리고요. 안 날아가면 비휘발성이에요. 자, 그럼 쉽게 얘기해 봅시다. 다르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전기 배터리를 요즘에 배터리가 내장돼 있긴 하지만 배터리 빼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안드로이드나 iOS가 없어지나요? 사진이 없어지나요? 통화 내역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남아있죠. 그럼 얘는 어디에 기억돼 있는 거야? 롬이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합시다.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막 게임을 하는데 배터리가 1%야. 그러다가 뚝 꺼졌어요. 다시 키면 게임이 그대로 실행돼 있나요? 아니죠. 날라가 있죠. 없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뭐예요? 소프트웨어, 앱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램이요. 전원이 끊어지면 얘는 흉 날아가요. 여러분들 레포트 쓰냐고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10시간 정도 작업했어요. 근데 저장하기를 1시간 전에 했는데 갑자기 노트북에 배터리가 빵 나갔어요. 1시간 동안 작업한 거 다 날아가겠죠. 어디에 있기 때문에? 램에 있기 때문에. 됐어요? 하지만 롬이라고 하는 거, 우리 컴퓨터에서의 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 CMOS나 CMOS 바이오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면은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롬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끊어져도 그 안에 내용이 지워지지 않아요. 램은 지워져요. 그리고요, 램은요,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격 장치로 주로 사용이 되고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해요. 이 램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번 문제를 보면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면 돼요. 문제를 보고 느끼는 거죠. 자, 다음 중 하드웨어와 그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로 연결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하드디스크는 RPM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단위 좀 알고 계세요. R은 rotate예요. per minute, 1분에 몇 번 도느냐. 맞아요. 하드디스크는 요즘에 보통 7200rpm 돌아요. 5000 또는 7200. 그리고 CPU는 플롭스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부동소수점이라는 거 배우셨죠? 바로 CPU의 연산 단위가 이 플롭스가 플로트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소수점 연산 단위예요. 이 1초 동안에 이 부동소수점 연산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CPU의 성능 평가 기준이 됩니다. DVD-롬이나 CD-롬, 그다음에 블루레이 이런 애들은 이제 배속이 나오죠. 16배속, 24배속, 52배속 이렇게 나오죠. 자, 램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억 장치잖아요. 기억 장치이기 때문에 얘는 메가바이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는 기가바이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컴퓨터 구매하시면 보통 8기가바이트짜리 주격 장치가 달려 나옵니다. 이 BPI라고 하는 거는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BPI라고 하는 거는요. 바이트 퍼 인치예요. 바이트는 우리 저장 용량 단위인데 퍼 인치, 1인치당 몇 바이트를 기록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데 얘는 여러분들 자기 테이프라고 있거든요. 카세트 테이프 못 본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비디오 테이프 있죠? 이런 애들은 인치당 저장 단위가 저장이 됩니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테이프의 기록 저장 단위예요. 램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단위로 가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 중 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주로 펌웨어에 저장한다 그랬는데 주로 펌웨어를 저장한다 그랬는데 펌웨어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얘는 전기가 끊어져도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지지 않아요. 틀렸죠. 주기적으로 재충전한다 그랬죠. 얘네는 D램이다 그랬어요. 바로 뒤에 이제 D램하고 S램 나오는데 얘는 재충전이 필요한 애들은 다이나믹 램이 됩니다.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비효율성 메모리는 롬이에요. 롬. 컴퓨터의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 자가 진단 프로그램 등이 저장돼 있어서 부팅 시에 실행된다. 얘가 이제 바이오스예요. 시모스 바이오스. 시모스는 우리가 기억 장치, 우리 이제 롬과 비슷한 기억 장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가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두 개를 떼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시모스 바이오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이제 뒤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로 펌웨어라는 거 계속 용어 나오죠. 펌웨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얘는 전기가 끊어져도 안에 있는 내용이 없어지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분들 운영체제, iOS나 뭐 이런 애들 있죠. 안드로이드, 얘네들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램하고 S램 나오는데요. 자, D는요,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동적 램. 얘는 스태틱, 정적 램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외워버리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이 S를요, 스태틱이 아니라 스피드로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얘가 빠르거든요. 우리 앞에서 레지스터 배우셨죠? 레지스터. 바로 레지스터가 S램을 써요. 얘는 플립플롭 방식을 사용하고요.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직접 밀도가 낮고 가격이 대신에 엄청 비싸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나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가 결국 레지스터거든요. D램은요, 콘덴서를 이용해요. 요거 자주 나와요. 요거 구분하는 거. 그리고 재충전이 필요해서 얘는 속도가 느려요. 집접도가 높고 가격은 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SRAM 캐시 같은 경우는 CPU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요즘에 8메가 정도 달려나오면 엄청나게 고성능입니다. 8메가요, 메가. 자, 메가가 얼마예요? 10의 6승이 되겠죠. 됐죠? 10의 6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요즘에는 컴퓨터 사면 8GB 보통 준다 그랬죠? 기가는 10의 9승이에요. 10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가격은요, 얘가 훨씬 비싸요. 속도가 빠르고 CPU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동적 램은 콘덴서, 정적 램은 플립플롭 쓰고요. 얘는 재충전이 필요해서 속도가 느리고 얘는 재충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캐시 메모리가 나와요. 이 캐시 메모리도 결국은 SRAM을 씁니다. SRAM 쓰는 거예요. 캐시 메모리는 D램보다 접근 속도가 빠른 SRAM을 사용하고 주격 장치보다 소용량으로 구성된다. 속도가 빠른 중앙 처리 장치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주격 장치 사이에서 CPU와 주격 장치 사이에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캐시 메모리의 효율은 적중률이라고 한대요. 적중률. 그래서 이 적중률이 높으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향상된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캐시 메모리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들어간다. 또 캐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와 메인 메모리에는 데이터가 항상 일치하지 않겠죠. 자, 우리 그림을 하나 그려갑니다. 맨 위에요. 여기가 CPU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레지스터가 들어있어요. 캐시라고 하는 우리 이제 캐시 CH예요. 이것도 이제 재미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뭐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캐시를 영어로 이렇게 CHE라고 하거든요. 근데 돈을 우리 어떻게 해요? CHSH라고 하죠. 캐시. 이게 현금이잖아요. 현금은 어때요? 옛날에 우리가 물물 교환할 때는 이 물건을 교환하는 게 데이터를 교환하는 게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현금이 나오면서, 통화가 나오면서, 거기다 지폐가 나오면서 굉장히 가벼운 돈 한 장으로 뭐 100만 원짜리 제품을 산다든지 요즘에 카드로 다 하지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지폐에서 사용하는 캐시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빨리빨리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름을 캐시로 주자. 그래서 CHE 이렇게 될 거예요. 캐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CPU가 있고 얘가 레지스터예요. 사실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보조기억 장치인 저는 하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요즘 분들은 SSD를 많이 쓰기 때문에 SSD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입력 장치가 있고 여기에 아웃풋이 있어요. 입력 장치에는 뭐 키보드나 마우스가 있고요. 아웃풋에는 모니터나 프린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엑셀을 실행한다 그러면 엑셀을 우선 설치해야 되겠죠. 인터넷에서 다운받든 설치를 하면 얘가 하드디스크나 SSD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얘네를 실행을 하려면은요, 이 주격장치에 모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주격장치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엑셀 프로그램이 모두 다 적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격장치 용량이 커지면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서 주격장치에 모두 올라와야 실행이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를 주격장치에 있는 애를 CPU에서 갖다 써요. 그런데 얘네 데이터를 갔다 왔다 막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주고받는 내용들 중에 자주 요청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속도는 얘가 1000배 빠르고요. 얘가 100배 빠르고요. 얘가 10배 빨라요. 그리고 얘는 1배예요. 그냥 비교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차이 많이 나요. 그러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에 있는 주격장치에서 가지고 올 때 주격장치가 1000분의 1, 이게 100분의 1 작잖아요. 속도가 느리잖아요. 100분의 1이나 늦다 보니까 CPU가 뭔가 빨리 할 수가 없어. 야, 좀 뭐 좀 보내와 했는데 보내오질 않아. 가져오질 못해. 그래서 나온 게 캐시인 거예요. 그래서 캐시에다가 얘가 CPU에서 자주 요구하는 애들을 여기다 적재해놔요. 조금. 그럼 여기서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100배 차이가 났는데 이제 10배 차이만 나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히트율, 적중률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자주 CPU가 요청하는 애를 캐시에다 올렸는데 거기에 얘가 요청하는 애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히트율이 상승해요. 야, 너 준비해. 다음 거 가져올 거 딱 준비해. 내 캐시에 딱 걔가 있어. 그럼 잘했어죠.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애가 맨 처음에 이제 A하고 B가 있었다고 쳐요. 그래서 얘가 A, B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빨리 처리해요. 근데 얘가 CPU가 C를 찾는 거야. 근데 C가 여기에 있었네. 이건 적중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적중을 못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적중률이 높다는 거는 내가 실행할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에 빨리 올려놨다는 거죠. 됐죠? 그럼 성능이 향상됐다. 그림도 이상하고 좀 낙서가 됐지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격 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한다. 램에는 무슨 메모리? SRAM 쓴다.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격 장치처럼 쓰는 거는 뒤에 나오는데요. 얘는 가상기억 장치예요. 주격 장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딩을 해서 실행시킬 경우에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이에요. 다음 중 컴퓨터의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격 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컴퓨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주로 D램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D램이 아니죠. SRAM 써야지 빠르겠죠? 나머지 애들은 우리가 쭉 보셔야 될 거고요. 여기에 연관 메모리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얘가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에서 우리가 기록을 하는 또는 찾거나 하는 방식을 우리 연관 기억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캐시 메모리는요. 연관 메모리, 연관이 어소시에이티브. 그래서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기억 장치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주소가 아니라 내용에 의해서 참조하는 겁니다. 얘를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예요. 어디서 쓴다고요? 이 방식을? 캐시 메모리에서요. 됐죠? 자, 버퍼 메모리도 사실은 이 버퍼 메모리, 버퍼 전체적인 대명사는 버퍼예요. 근데 그 중에 CPU와 주격 장치 사이에 있는 애가 캐시 메모리인 겁니다. 버퍼는 보통은 우리 입출력 장치에 사용이 돼요. 하드디스크나 아니면은 프린터나 뭐 이러한데 우리가 이제 버퍼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상 메모리는 뒤에서 한번 볼 겁니다. 자, 롬에 대한 것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롬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요. 예전에는 좀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좀 출제 비율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워낙 시험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냥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롬이 뭔지는 아시죠? 전원이 꺼져도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다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롬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롬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랬어요. 마스크 롬이에요. 마스크 요즘에 많이 쓰시죠. 미세먼지 때문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생산 당시에 프로그램을 내장해서 내보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생산 당시에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서 우리 펌웨어 배웠잖아요. 펌웨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만약에 기존에 만들었던 애가 문제가 생기면 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펌웨어잖아요. 하드웨어인데 이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P롬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프로그래머블 롬. 여러분들 CDR이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CDRW라는 거 아세요? RW? CDR은요, 공 CD 사가지고 한 번 기록하면 만약에 다시 기록이 안 되는 애고, CDRW는 그 CD 미디어 하나를 기록했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리라이터블이 가능하죠? 자,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P롬은요, 얘에 해당해요. 공 CD로 나오는데 한 번 딱 기록하면 끝이에요. 아, 요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 P롬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요, 얘네를 사서 뭐 LG전자나 삼성전자에서 이 반도체를 사서 자기네 제품에 꽂고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심어 넣은 거예요. P롬이요.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 P롬이 나왔어요. 뭔 말이냐? 이가 erasable이에요. erasable.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요, UV 방식을 써요. UV라는 게 울트라 바이올렛이죠. 자외선이요. 그래서 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제 그 중학교 때 일화가 있어요. 제가 모뎀을 하나 샀습니다. PC 통신을 하려고 모뎀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 안에 요렇게 해가지고요, 칩이 하나 있는데 은박으로 요렇게 있고 여기 글씨가 막 뭐 써 있어요. 근데 아니 이거 무슨 반도체에다가 이런 걸 붙여놨어. 그러고 제가 뚝 띄었어요. 그랬더니 안에 좀 확대해서 보자 그러면 이렇게 유리가 있고요. 동그란 유리가 있고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무슨 이렇게 해서 뭐 회로가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그 황금색으로 거울 비슷한 게 있어요. 얘가 바로 UV 피롬이요. 이 피롬이었어요. UV 피롬. 뭐냐? 이 은색 딱지가 이 안에 자외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그 딱지였고요. 얘를 딱 띄면서 자외선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뎀을 처음 사가지고 꽂았는데 모뎀이 작동을 하네요. 그래서 산대 가서 아저씨한테 그랬죠. 아저씨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저희가 AS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 일주일 걸려서 고쳐서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화성에 살았고 그 수리할 수 있는 데가 당시에 남문에서 수원극장 사이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수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거기 버스가 안 쓰거든요. 아시죠? 버스가 안 쓰는데 거기 뛰어다니면서 제가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버스 1시간씩 타면서 받아왔는데 여기에 다시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지가 뭐지? 그런데 그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띄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가서 꽂아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UV 피롬이었던 거죠. 얘는 자외선을 쐬면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져요. 그래서 자외선이 없는 곳에서 이 롬 라이터가 있습니다. 롬 라이터에다가 꽂아가지고 얘를 기록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얘를 띄면 지워지는 거죠. 자,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EEP롬인데 얘는 일렉트리커닐이에요. 전기적으로 전기 신호를 하나 딱 주면은 얘가 딱 지워져 버려요. 아셨죠? 그리고 또 얘 쓸 수도 있어. 롬 라이터로. 자, 그런데 이 EEP롬까지도 불편해요. 왜냐면 롬 라이터라는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애가 플래시 메모리예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야, 나 이번에 갤럭시 하나 샀는데 안에 메모리가 128GB가 들었대. 그 128GB가 바로 플래시 메모리죠. 사진 저장할 수 있고 음악 저장할 수 있고요. 썼다 지웠다가 자유로워요. 전기적 신호, 코드로 이용을 해서 이 EEP롬에 더 발전된 모양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그 디지털 카메라에 보면 SD 카드 있죠? 또 스마트폰에 꽂는 TF 메모리 있죠? 다 플래시 메모리예요. 왜 플래시예요? 빨라서. 얘네는 어떤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마스크롬이 나왔는데 맨 처음에 공장에서 아예 만들어 오다 보니까 이게 한번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다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안 되겠다. 야,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테스트 다 해가지고 한 번에 기록하자 해서 P롬. 근데 이게 또 개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걸 지우자. 그래서 UV P롬. 이거 자외선을 쓰다니까 너무 불편해. 전기로 하자. 그래서 이 P롬. 그 다음에 야, 전기로 하는데도 이거 롬 라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컴퓨터 그냥 바로 꽂고 하면 안 되냐?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가 나온 거예요. 말이 좀 빠른데 많은 분들이 지난 강의에 선생님 말이 너무 느려요.
중요한 것만 알려주세요 했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이 필름의 일종으로 휴대용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의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것, 플래시 메모리죠. 자, 펌웨어 다시 나왔어요. 펌웨어. 자, 하드웨어의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돼서 하드웨어의 일부로도 볼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칩인데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는 메모리 칩인데 안에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맨날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할 수 있죠? 바로 펌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iOS 업데이트 하죠?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왜 그래요?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바로 펌웨어에 있는 내용을 바꿔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드웨어 교체 없이 이런 거죠. 안드로이드 이번에 8.0 나왔대. 야, 나 옛날에 사가지고 5.0인데? 옛날 같으면 어때요? 칩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요즘에 OTA 된대. 온라인으로 업데이트 된대. 그러면 그냥 와이파이 열어가지고 업데이트 확인해서 그냥 업데이트 해주면 되죠. 그러면 8.0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롬 또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기계어 처리, 데이터 전송, 부동소 수점 연산, 채널 제어 등의 처리 루틴을 가지고 있다. 펌웨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펌이라고 하는 게 많이 알고 계시는 단어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파마 한다고 얘기하죠. 파마. 꼬불꼬불 해가지고 고데기로 꽉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 파마가 원래는 펌이잖아요. 이거거든요. 펌. 고정시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일단 가상 메모리 나왔고요. 버퍼 메모리 나왔고요. 연관 기억 장치 나왔어요. 앞에서 한 번씩 언급됐었습니다. 자, 가상 메모리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컴퓨터를 그려줍니다. 저는 이렇게 보통 그리고요. 다리도 그리고 여기다 고추도 이렇게 그려요. 자, 여기가 이제 CPU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추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램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SSD라고 하자고요. 인풋이고요. 아웃풋이고요. 얘네는 발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 역할을 못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실행을 하려면 모든 프로그램이 주격장치에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 있는 게임이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게임들을 설치를 했다 이거예요. 스마트폰에, 여기에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을 했어요. 그럼 얘를 실행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주격장치로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내 주격장치는 8기가예요. 근데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은 10기가예요. 선생님, 이 10기가를 여기다 다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못 올려요. 그런데 다 올라가야 10기가가 다 주격장치에 준비가 돼 있어야지 실행됐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 보조격장치, SSD에다가 얘를 조금 꼬았어요. 여기를 꼬아서 야, 내가 미안한데 여기 2기가만 좀 꼬아줘 해가지고 대신에 너 누가 물어보면 주격장치라고 얘기해. 거짓말해. 버추얼. 가상으로 얘를 주격장치로 활용해 쓰는 거예요. 얘를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격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기법이고요. 하드디스크 또는 요즘에는 이제 SSD가 되겠죠. 옛날에 하드디스크 쓸 때는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SSD로 바꾸게 되면 프로그램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질 것처럼 느껴져요. 부팅 시간도 빠르긴 하지만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져요. 왜? 가상 메모리 자체가 하드디스크니까 이 주격장치의 속도가 1억이라고 하면 얘는 1이거든요. 하드디스크 속도가. 그 정도로 1억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이 SSD가 1000배 정도예요. 1000 정도 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그러면 그 비율만큼 빨라지는 거잖아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CPU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주격장치의 용량을 놀리면 우선 됩니다. 근데 이 메모리가 비싸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SSD를 바꿔주면 돼요. 이 하드디스크를 SSD로 바꾸고 주격장치를 높여주게 되면 컴퓨터 성능이 윈도우즈 시스템에서는 확 올라가게 되죠. 바로 이 가상 메모리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격장치의 모든 내용을 다 올려와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버퍼 메모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우리 캐시 메모리 있었잖아요. 이 목젖. 이 캐시 메모리도 일종의 버퍼 메모리예요. 두 장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속도 차이가 발생해요. 그 속도 차이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버퍼 메모리가 됩니다. 자, 연관 기억 장치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얘는
컨텐츠 어드레서블이에요. 바로 내용으로 주소를 참조해요. 주소가 있는 게 아니라 1번지, 2번지가 보통은 다 있거든요. 기억장치는. 근데 연관 기억장치,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는 주소가 아니라 내용을 바로바로 갖다가 쓰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되는 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플래시 메모리 앞에서 보셨습니다.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주로 디지털 카메라, mp3, 개인정보 단말기, USB 드라이브, 휴대기기에서 쓰는 게 뭐라고요? 플래시 메모리요.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은 EID, SATA, 스쿼시 방식이 있다. 이건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요, CPU와 주격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 컴퓨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메모리다. 좋아요. 자, 연관 메모리는 보조격 장치를 마치 이거 잘못됐죠. 연관 메모리가 아니라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관리하는 가상 메모리는 실제로 어디예요? 하드디스크예요.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SSD도 가능해요. 다음에 광학 디스크예요. 요즘엔 많이 안 쓰죠. CD-롬, DVD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읽고 넘어갑니다. 자, 컴팩트 디스크예요. 얘가 직경이 12cm 정도 된대요. 두께는 1.2mm 정도 되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죠. 그리고 얘는요, 제가 좀 내용을 많이 줄였어요. 줄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 장에 보통 650MB를 기록했어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CD-롬. 옛날에 우리 그 야동은 주로 CD-롬을 봤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DVD. 요즘 분들은 DVD 많이 아시죠? 많이 쓰니까. 그래서 DVD. 얘는요, 총 8배예요. 6, 8이 48. 대충 감 나오죠? 근데 이 DVD는요, 총 레이어라고 그래서 이 판이 있잖아요. 이 판 이게 옆에서 본 거예요. 이 판을 총 4레이어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로 구분을 해서 하나당 4.7 해가지고, 그러니까 5, 4, 20 나오잖아요. 대충, 이 레이어를 총 4개를 써가지고 초고밀도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얇은 거에 막이 4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이 기술이. 요렇게 이게 막이 4개가 있어서 거기에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애가 이제 DVD가 돼요. 얘는 8배 해당하는 4.7기가에서 17기가까지 우리가 저장할 수가 있고, 요즘에 많이들 쓰시는데 얘도 이제 한물 갔어요. 요즘에는 뭘 많이 쓰나요? 블루레이요. 근데 블루레이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요즘에는 다 저는 옥수수 쓰거든요. 옥수수가 뭐예요? SK텔레콤에서 영상 볼 때, 영화 볼 때 쓰는 그 앱이잖아요. 옥수수 쓰거나, 또는 TV에도 여러분들 IPTV 쓰시잖아요. IPTV, SKT 거 어디예요? 회사 이름이 제품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쿡TV, 그지? KT는 쿡TV다, 그지? 그런 거에서 바로 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매체가 유통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매니아층들은 블루레이를 쓰시더라고요. 얘는 한 장에 25기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4레이어까지 기록이 가능해요. 레이어 층 하나에 25기가, 더블 레이어는 50, 그 다음에 쿼드 4개거든요. 이 4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100기가까지 저장이 가능한데, 요즘에 나오는 거 다 25기가 정도죠. 25기가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HD급이라고 하는데 UHD급 영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얘는 복중 구조로 생산할 수가 있고 트랙 폭이 가장 좁고, 얘가 왜 블루레이냐면은 바로 얘의 레이저빛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블루레이라고 합니다. 블루레이. 여러분들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이 블루레이의 표준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LG에서 이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만든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DVD-롬이라고 하는 DVD, 그걸 좀 약간 좀 더 발전시킨 형태를 표준화로 밀었는데,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이 LG의 블루레이를 표준화했죠. 근데 이게 그 컨소시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히다치랑 붙었던가? 붙어가지고 만들고, LG 같은 경우는 일본의 소니인가요? 소니하고 붙어가지고 블루레이를 밀은 거죠. 그래서 블루레이가 현재 국제 표준 기준이 된 거죠. 자,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졌다.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얘기죠. 다음 중 블루레이 디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VD, CVD에 비해서 짧은 파장, 가는 레이저 빔이에요.
단층 구조가 아니라 복층 4개 층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100기가까지 저장 가능합니다. 트랙 폭이 가장 좁겠죠? 트랙 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LP 아세요? LP. 그 레코드판이요. 거기에는 이게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CD도 보면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선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걔네를 우리가 트랙 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됐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억장치 관련 단위 우리 첫 강의에서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장 용량 8비트는 1바이트. 그죠? 그리고 킬로바이트는 10의 3승이에요. 그리고 얘를 저장 용량으로 치면 2의 승수로 가기 때문에 1024가 나오는 거예요. 1000이 아니고요. 왜냐면 이게 2의 10승이거든요. 자, 2의 10승. 그리고 얘가 2의 20승. 얘가 2의 30승, 2의 40승, 2의 50승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2의 20승. 왜 2로 해요? 컴퓨터는 전기를 먹어요. 전기가 인입되거나 절단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진수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그랬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2의 승수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그 다음에 처리 속도는 밀리세크, 마이크로세크, 나노세크, 피코세코, 펜토세크, 아토세크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기억장치의 속도가 느린 것부터, 아니에요. 반대군요. 빠른 것부터군요. 레지스터가 가장 빨라요. CPU 안에 있으니까. 자, 캐시, D램, 롬, 하드디스크, 칩디스크. 뭐 요즘에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SSD, 플래시 메모리 이런 것도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시험 문제 거기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출력 장치예요. 표시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모니터를 우리가 표시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전에 저 공부할 때는 그 CRT 있죠. 브라운관, 이 브라운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10대나 20대들은 브라운관 TV가 뭐예요? 이러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가 있는데, 그거에 많이 나왔어요. CRT라고 하는 거. 얘네 구분하는 거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죠. 우리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나 스마트폰은 너무 고밀도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쫙 돋보기로 보시면 점이 그냥 점점점 작은 소자들이 있어요. 얘네를 화소라고 합니다. 모니터는 보여요. 일반 여러분들 UHD 모니터 말고 TV 보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안에 자세히 보면 조그만 점점점점점들이 있어요. 얘네 픽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 픽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현할 수 있는 선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해상도는요, 모니터 등의 출력 장치가 내용을 얼마나 선명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고, 픽셀 수에 따라 결정이 돼요. 이 픽셀이 많으면, 아주 작고 세밀하면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개 TV가 2종류 이상이다. 요즘에 최신형으로 나오는 뭐 퀀텀 닷, 4K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하고 예전에 그냥 봤던 그냥 모니터하고 이게 비교해 보시면은 안에 있는 소자의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마트만 가도 여러분들 전시도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해상도와 픽셀은 얘는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둘 다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근데 이 해상도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체제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기는 하죠. 모니터 크기는 인치 단위로 하고요. 점 간격, 이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도트 피치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픽셀들 사이 간격이거든요. 요즘에는 뭐 도트 피치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죠. 자, 재생률은요, 이 화면들이 빛나게 하는 조명에 리플래시 레이트가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는 전기가 60Hz이기 때문에 기본 60Hz고요. 게임용 같은 경우는 240Hz까지 나와요. 좋은 텔레비전일수록 이 헤르츠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재생률이 빠르면 빠를수록 어때요? 컴퓨터에 잔상이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 구매하실 때 보면 이런 그 재생률 헤르츠에 대한 단위를 많이 표기를 해요. 야, 우리 거는 120Hz예요.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보통 24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기본 전기 헤르츠가 60Hz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대단한 기술이죠. 자, 플리커풀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블루라이트 차단 이런 것도 있고, 이 플리커풀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전기는요, 얘가 깜빡깜빡해요. 60Hz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필 가지고 조명을 이렇게 눈앞에서 흔들어 보면 얘네가 깜빡깜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손바닥 펴고 조명을 이렇게 보면 볼 수가 있고요. 또 스마트폰 카메라로 조명을 한번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 동영상까지도 아니에요.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대보면 화면이 깜빡깜빡 합니다. 근데 이게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걸
이걸 없앤 것이 플리커 풀이에요. 이거는 LED 조명에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보통 LED 백라이트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플리커 풀이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깜빡임을 없앤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고 두 번째 시간도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중 출력 장치인 디스플레이 어댑터와 모니터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선은 픽셀은요, 화면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라랬죠? 같은 크기의 화면에 픽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져요. 같은 화면인데 UHD와 퀀텀 닷이 어때요? 그 크기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그게. 자, 해상도라고 하는 거는 모니터 화면에 픽셀 수와 관련이 있고 픽셀 수가 많을수록 표시할 수 있는 색상 수가 아니라 이 주사선 수라고 하는데 이 표시할 수 있는 라인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컴퓨터 쓰시는 분들 보시면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만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죠. 뭐 UHD인 4000K로 할 수도 있고 또 2K로 할 수도 있고 2K라는 건 2000이에요. 2kg. 4K라고 하는 건 4000이란 얘기입니다. 또는 뭐 1024로 할 수 있고 FHD인 1920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요즘에 쓰는 거 1920, 1080 쓸 거예요. 그런데 얘네를 프로젝터나 다른 영사장치에 연결을 하면 얘가 떨어져요. 어느 정도로? 1024 정도로. 그럼 어때요? 글씨가 커집니다. 그래서 얘는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글씨가 커지는 게 아니라 화면이 커지는 거죠.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색상이 아니라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윈도우즈에 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다음에 우리 점 간격. 픽셀 사이의 공간 맞죠? 재생률은 픽셀들을 반나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생률이 높을수록 모니터 깜빡임이 줄어들고 이거보다 더 발전해서 플리커 프리까지도 요즘엔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두 번째 시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